한 가지 부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우파 좌파와 국제적인 우파 좌파가 굉장히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 경험에서 오는 문제예요. 식민지?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이제 지배를 당했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 36년의 식민지 지배 경험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 우파 좌파 형성에 굉장히 좀 특별한 영향을 미쳤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게 우파라 할지라도 타협을 조금 해가지고 국가 영향 언어를 인정하는 게 있고 좌파라 할지라도 막 공산주의자처럼 막 엄청 독재 막 이렇게 막 하진 않고 오히려 막 시민적 자유를 막 주장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서로 어느 타협을 한 상태라고 있잖아,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유효한 지점 중에 하나가 애국심에 관련된 거예요. 애국심?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역사를 막 존중하고 하는 막 그런 특히 미국에서 그런데 건국의 아버지들의 어떤 위대한 역사 그리고 우리 군대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유를 중시하는 우파가 강조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파에게 막 국가의 어떤 영광 또는 가족의 어떤 막 그런 공동체의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이 미국 같은 데서 우파적인 그런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나라를 되게 좋아하고 그치 미국의 공화당을 막 좋아하고 미국의 우파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런 자부심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게 있거든. 오히려 좌파가 이제 약간 마약을 해도 막 괜찮다 막 국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개인의 삶을 막 중시하는 그런 게 있고 시민적 삶을 중시하는 그런 게 이런 게 약간 타협에 되게 유효한 지점인데 우리나라는 또 이거에서 정반대로 이 역사와 관련된 개념에서 우리나라의 우파는 일제 식민지 지배 시절 일제와 타협했던 사람들 또는 일제 이제 복종했던 사람들 일제 지배를 인정하면서 그 지배 안에서 살아가려 했던 사람들을 우파가 되게 존중을 해주는 거고 오히려 그리고 좌파는 그 당시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처단하고 싶어해. 굉장히 미워해. 그 사람들 후예들의 막 돈까지 막 뺏으려고 생각을 해. 이런 흐름이 있는 거야. 약간 미국이랑 좀 반대인 거지. 완전 맞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일단 우파들이 좋아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막 기용했다라는 비판을 받거든. 왜냐면 친일파, 그러니까 일본에 복속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지식인들이 대부분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좀 공부 꽤나 하거나 아니면 일 꽤나 하는 사람들 뭐 좋은 직장을 얻는 사람들 공무원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직장을 가지거나 어떻게 그런 지위를 가지겠어. 그런 직장의 지위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배를 인정했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국가를 이끌어가야 될 어떤 엘리트층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친일파를 배제해버린다 하면은 그럼 쓸 사람이 없었던 거지. 이승만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좌파들이 보기에는 와 쟤는 친일파를 막 기용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우파들은 반대로 이제 친일파 기용한 이승만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보니까 친일 그 자체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영향을 꼽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 공산주의 좌파 거의 7대3, 8대2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했잖아. 맞아. 비공산주의보다. 그 말인 짓은 뭐겠어. 독립운동가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들은 남한의 어떤 건국 이념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어떤 지배계층이 되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공산주의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야. 좌파가 굉장히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좌파 세력들이 이 독립운동을 해서 일본과 맞서 싸웠던 이 민족주의자들, 이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굉장히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오히려 독립운동할 때 이제 좌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이 좌파들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못 써. 좌파잖아. 공산주의는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이 사람 공산주의를 배제했고 우리나라 우파들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보고 독립운동은 뭐가 중요해 좌파인 게 더 문제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약간 독립운동 빡세게 했던 민족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좌파랑 연결되고 오히려 독립운동의 어떤 좌파들을 안 좋게 바라보는 뭔가 일본과 조금 더 긴밀히 연결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파 쪽이 된 거야. 이런 복잡한 역사가 또 있지. 그래서 우파들은 야 민족이 밥 먹여줘 국가가 밥 먹여줘 너네 고종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랑 이토 히로부미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랑 그게 중요해? 그 둘이 어떤 생각, 어떤 정치적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가 더 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냐 나쁜 영향을 끼치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혈통, 민족이 뭐냐가 뭐가 중요한 이거야. 이런 생각을 우파들은 이제 주장하고 이른바 탈민족주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좌파들은 오히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막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네는 그 친일파들 가지고 옹호하냐? 약간 이런 민족주의를 경향을 이제 띠는 거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걔네가 어떤 민족인데 이러면서 좌파들이 그렇게 했다는 그 좌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 식민지 시절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운동 굉장히 강조해서 다루고 그리고 친일파들 굉장히 나쁘게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나쁘게 그리는데 이제 그런 영화들은 이제 대부분 약간 좀 좌파적인 사상을 영향을 많이 받은 영화들인 거지. 우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고 우파들은 일본을 약간 좀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탈민족주의적인 성향의 관점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모순을 정확히 그대로 관찰하는 건데 봐봐. 일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우파라고 했잖아. 근데 정작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부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거기서는 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공산당을 때려잡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더라도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져가지고 너희들을 통치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우파가 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경제적 자유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 선거권 막 이런 것들 다 막 박탈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개인의 자유들을 억압하는 게 우파들 논리거든. 식민지 시절에 대한 그 비평과 독재 정권에 대한 비평이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지. 어떤 쪽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되게 중시되고 어떤 쪽에서는 또 되게 개인의 자유가 경시되는 거야. 좌파도 마찬가지. 좌파들이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애국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야. 어떤 의미에서?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독재 정권에 대해서.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운동을 할 때 국가가 지금 경제 성장이라는 중요한 대의를 품고 있고 북한과의 치대 경쟁에서 싸워서 이긴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 목표와 상관없다. 나는 그 목표와 별개다. 그 목표들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더 소중하고 그 사람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 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정작 그들이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야, 좌파들이.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야 쟤들이 친일 행위를 한 걸 가지고 저건 걔네 자유다라고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지배하고 있었으면은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어느 정도 협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당장 내 민증이 일본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뭔 무장투쟁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삶을 영위하려면은 무조건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 쌍그리 무시하고 일본과 조금이라도 뭔가 협력 관계가 있으면은 친일파라고 해버리는 게 이게 좌파들이란 말이야. 우파고 좌파고 독재 정권과 이 일본 식민지 지배 시절을 바라보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행적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모순적이어버리는 거야. 둘 다. 둘 다. 아까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와 우리나라 좌파 우파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 좀 모순이 있다는 걸 지적했듯이 이 일본과 관련된 역사, 독재 정권과 관련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 둘 다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 내로남불하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할 거면은 양쪽 모두를 개인의 자유를 중심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려면은 양쪽 다 모두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서로 약간 유리한 논지를 가지고 지형을 선정하려고 이제 그렇게 약간 모순적인 관점을 막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거지 둘 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대충 대강의 어떤 우파 좌파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보수 진보가 어떻게 우파 좌파랑 연결되는지도 알겠지. 일반적으로 우파가 보수로 불리고 좌파가 진보라고 불린단 말이야.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공산주의권이 몰락했고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우위에 선 시대란 말이야. 그치. 물론 자본주의도 이제 완벽한 자본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가 섞인 자본주의지만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사회 민주주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실주의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부를 수 있는데 뭐가 돼도 혼합 체제야. 섞여 있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런 체계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고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파가 중시하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가 지금 현재 체제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파가 보수가 되는 거고 좌파가 진보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 우파의 생각이 되게 구태로 평가받았다 그랬잖아.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밖에 모르는 저 옛날 구닥다리들. 이때부터 이제 우파는 사실 보수가 된 거고 좌파는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흐름 그리고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더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리버럴들 이 새로운 세력들이 오히려 진보를 자처했기 때문에 좌파가 진보의 아이콘이 된 거지. 그래서 딱 보자면은 보수 우파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타협은 있고 미국 같은 데서도 뭐 애국심 같은 영역에서 이제 좀 오히려 이제 국가를 좀 심볼로 하는 막 그런 걸 중시한다던가 아니면 한국에서는 뭔가 독재 정권의 영향 아래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자유에는 딱히 별로 예민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자유만 중시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우파고 좌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세대를 받아가지고 부의 분배를 중시한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되게 강조한다. 다만 어느 정도 타협이 된 부분들은 이제 시민적인 자유, 어떤 정치적인 자유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막 되게 자유를 부르짖는다. 뭐
마약하는 사람들, 막 동성애하는 사람들, 막 도박하는 사람들, 성매매하는 사람들, 막 뭐 양심적 별교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오히려 좌파 쪽이 좀 더 관대할 때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신기하다. 진짜 복잡하다. 그치. 엄청 복잡해. 이건 절대로 단기간에 이해될 수 있는 흐름이야. 그래서 국제 정세나 역사나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어떤 뭐 뉴스들 이런 것들을 다 막 보면서 조금씩 사실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 루트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거든. 단기간에 이거가 딱 이해되거나 와닿기는 진짜로 쉽지가 않아. 지금 얘가 혼합이 되어 있잖아. 그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게 성립되기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네? 앞으로? 이 혼합된 게 더 혼합이 이제 덜 돼진다던가. 아닌가? 그치? 그럴 수 있지.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 앞으로 우파 좌파가 어떻게 또 원조처럼 더 선명해지는 방향을 갈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파가 더 선명해진다면은 야 세금은 진짜 최소한만 거두는 게 맞아. 지금보다 더 줄여야 돼. 이때까지 우파 정권들 했던 건 더 줄여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좌파들은 더 극단적으로 야 거의 모든 기업을 국유화해야 돼. 국유화? 국가가 가진다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지하철, 뭐 전기, 도서관 막 국유화된 막 그런 기업들 막 되게 많거든. 이거는 뭐 민간에서 담당을 안 해. 경찰도 마찬가지고 소방 이런 거 다 국가가 하는 거란 말이야. 이 국가가 이제 그걸 돌리는 거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뭐 자동차를 생산하든 뭐 관광 상품을 개발하든 이런 것들 다 핸드폰을 다 국가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좌파들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좌파는 더 좌파적이 될 수 있고 우파는 더 우파적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선명해지는 대립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 지형이 또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치. 이거 또 뭐 궁금한 거 있었어? 궁금한 건 없고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싸우잖아 정치로. 네가 좌파야? 하면 순간 이렇게 거리감이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 차이를 몰랐거든요. 왜 어떤 취향에 의해서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는 거지 싶었단 말이야. 그걸 좀 알 것 같아. 정치적과 경제적으로 어디에 억압이 필요하고 어디에 자유가 필요하냐에 대한 그런 취향에 의해서 그치. 이렇게 단적을 내서 얘기하면 좌파 우파 이렇게 되는구나. 맞아. 그래서 나는 약간 오빠를 만나면서 정치 이런 거 관심 가졌잖아. 나는 어디 쪽일지 좀 궁금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좌파, 우파, 뭐 보수 이렇게 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유대 국가거든. 너가 좀 너무 잘 지적한 거야. 아 진짜? 어디에 억압이 필요하고 어디에 자유가 필요한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 이게 성향이 다 갈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치. 근데 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실제로 막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평등 국가를 중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여지가 있어. 야 가난한 사람들 보고도 네가 자유 소리가 나오냐? 라고 생각하는 그 좌파들은 우파를 봤을 때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할 여지가 너무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게 싸우는 건 당연하거든. 근데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는 너가 이제 어느 쪽일까 궁금하다고 했잖아. 이거는 MBTI처럼 내재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 내가 봤을 때. 아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떤 매체나 뭐 교육이나 아니면 뭐 책이나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접해보면서 야 이거는 자유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평등과 국가주의가 옳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이건 후천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 환경에 대한. 그치.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세상을 알아가면서 내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거지. 태생적으로 나는 좌파고 태생적으로 우파인 사람은 나는 거의 있을 수 없다고 봐. 이거는 그냥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야 이게 옳아 아니야 저게 옳아라고 되는 거는 완벽하게 이 세상을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바라본 책들과 이제 매체들과 문학들과 예술들과 이런 것들이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을 이제 들어보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자유냐 아니면 국가냐 개인이냐 아니면 평등이냐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엮여 있는 문제이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든 아니면 뭐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약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그 철학을 가지고 실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가 말했던 너 좌파 와 진짜 쓰레기 같은 너 우파 인간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철학 때문에 그렇게 막 대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나의 어떤 자기 이익? 자존심? 이익이 될 때도 있지. 근데 약간 자존심?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떤 정치인은 환상을 가지고 막 아이돌을 좋아하듯이 막 소위 빠는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야. 빠? 그 아이돌 빠지를 하듯이 그 정치인을 빠는 거야. 그럼 그 정치인이 뭘 해도 사실 안 나빠 보이고 정치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건 이런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내 스스로가 변호를 하게 될 때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막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막 환상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저쪽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징후
이런 것들이 그 이념 싸움의 기반이 될 때가 많아. 철학이 그 기반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거야. 그 정치의 논쟁이나 사회의 어떤 그 지형이 그렇게 되는 순간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야. 실제로 어떤 철학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 오빠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됐어? 그런 정치 성향? 나의 정치 성향? 나의 정치 성향은 책?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처음에 영향을 받았고 아 진짜?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그게 나는 부모님 말한 게 옳아 보여가지고 이렇게 딱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막 책을 읽다가 내 인생에 막 2권의 책이 있었어. 이 2권의 책 때문에 여전히 부모님이랑 뭐 겹치는 것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어떤 뭔가를 깨달아 버려가지고 이 정치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지. 그래서 오빠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그만 떠들고 네 정체를 밝혀라. 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나? 나는 오늘 이제 너한테 이제 입문하는 이제 교육을 시켜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나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의 정치 성향 기반으로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그걸 이제 너한테 얘기를 하면서 다뤄볼 생각인데 그걸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정치 성향이 공개가 될 거야.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러면 점차 나에게 주입을 시킬 거야? 그치 이제 밀반입을 사상을 밀반입하는 거지. 덜덜덜. 근데 이제 결국은 나 역시 그랬듯이 이 정치 성향을 택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흡수에 결국 달려있어.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와 이 사람의 말에 이런 그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아닌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판단들을 해가는 거지. 그럼 그냥 자신의 이 마음. 그치.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결국 형성이 되는 거고. 나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어떤 확신 없어. 그냥 한 번의 전향이 있었거든 나는. 그러니까 전환이 있었어. 이 전향을 통해서 나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확신을 얻었는데 여전히 나 역시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뭐 더 임팩트 있고 더 훌륭한 어떤 이론과 어떤 사상을 접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정말 유효한 설득을 만나게 된다면은 언제든 또 바뀌고 수용될 여지가 있지.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이제 조금씩 계속 수용되고 있고 생각이나 아니면 관심사가 막 달라질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마 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 뭐 소감? 아까 보니까 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던데. 어떤 정리? 이 정치 사상과 어떤 좌파 우파의 형성 과정에서 뭐가 딱 핵심인지를 딱 파악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일단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복잡하고 충격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좀 이기적인 변론일 수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내가 어디로 마음이 갈지 궁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이기적인 결론이야? 그냥 뭐 나만 생각하는 결론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차츰차츰 우리 좀 더 상세한 것들, 조금 더 자극적인 주제들, 실물 정치에서 어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논해지는 예를 들면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노골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오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재밌는 피드백들이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리우 농사였습니다. 안녕.